서울의 어둡고 낡은 뒷골목,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좁은 고시원방 안은 김민준의 폐허 같은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빛 한 점 들지 않는 창문은 늘 닫혀 있었고 방 안에는 쾌쾌한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김민준 35살. 한때는 촉망받는 엘리트 건축 설계사였던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은 채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2년 전 그가 설계한 건물이 붕괴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고 그의 가족은 모두 그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언론은 그를 살인 건축가라며 비난했고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 가족, 그리고 삶의 의미까지.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고통스러웠고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웠다. 그는 삶의 모든 희망을 잃은 채 폐허 같은 삶 속에서 술과 함께 자신을 가두고 있었다. 그는 늘 아무도 찾지 않는 외딴 곳을 찾아 헤맸다. 강가 낡은 공원, 버려진 건물.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끝낼 방법을 찾고 있었다. 차가운 강물에 몸을 던지거나 낡은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상상을 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어둠과 죽음만이 가득했다. 그날도 김민준은 차가운 강바람이 부는 한강 둔치에 앉아 있었다. 낡은 점퍼를 걸쳐 입은 그의 몸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그의 눈빛은 공허했다. 강물은 차갑게 흘러갔고 그의 마음속에도 차가운 강물처럼 절망감이 가득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희미한 담배 연기가 밤하늘로 사라졌다. 그때였다. 그의 옆에 작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김민준은 고개를 돌렸다. 그의 옆에는 작은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아이는 낡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작은 유리병 하나가 들려 있었다. 아이의 눈은 크고 맑았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슬픔이 서려 있었다. 아이는 김민준을 조용히 응시했다. 김민준은 아이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했다. 그는 아이에게서 고개를 돌렸다. 자신처럼 불행한 사람이 아이에게 불행을 옮길까봐 두려웠다. 여기 있으면 안 돼. 위험해. 김민준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아이가 자신에게서 멀어지기를 바랐다. 하지만 아이는 그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아이는 김민준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는 그녀의 손에 들린 유리병을 김민준에게 내밀었다. 유리병 안에는 작은 종이가 돌돌 말려 있었고 그 옆에는 시든 들꽃 한 송이가 들어 있었다. 김민준은 아이의 행동에 의아함을 느꼈다. 아이는 왜 자신에게 이런 것을 내미는 걸까? 김민준은 아이가 내민 유리병을 무심하게 받아들었다. 유리병은 차갑고 낡았지만 그 안에 담긴 들꽃은 희미하게 향기를 풍겼다. 아이는 김민준을 조용히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이것을 열어봐라고 말하는 듯했다. 김민준은 아이의 간절한 눈빛에 이끌려 유리병의 마개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돌돌 말린 종이를 꺼냈다. 종이는 낡고 구겨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서툰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희망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어요. 미나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손은 떨렸고 그의 눈은 뜨거워졌다. 그는 종이 위에 적힌 글씨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희망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여전히 그의 옆에 앉아 그를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맑고 순수했다. 그녀는 마치 김민준의 모든 슬픔을 이해하는 듯했다. 김민준은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오랜만에 따뜻한 온기를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 희미한 빛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김민준은 아이의 이름을 물으려 했다. 너는 누구니?
하지만 아이는 그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아이는 그의 손에 들린 유리병을 조심스럽게 만져보더니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김민준의 옆을 떠났다. 아이는 밤하늘 속으로 사라졌다. 김민준은 아이의 뒷모습을 응시했다. 아이는 마치 환상처럼 사라져 버렸다. 김민준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아이가 건넨 유리병과 종이가 들려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어둠과 죽음만이 가득하지 않았다. 아이가 건넨 희망의 메시지. 그것은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 그는 아이의 말이 마치 자신에게 던져진 마지막 동아줄 같다고 느꼈다. 그날부터 김민준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술에 의존하지 않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는 가장 먼저 아이가 건넨 쪽지를 읽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희망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어요. 그 메시지는 그의 삶의 이정표가 되었다. 김민준은 아이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가 자신에게 왜 그런 메시지를 남겼는지 궁금했다. 아이는 자신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아이는 자신에게 어떤 진실을 알려주려 하는 것 같았다. 그는 매일 아침 아이가 자신에게 나타났던 한강 둔치로 나갔다. 그는 아이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아이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김민준은 아이를 찾기 위해 마을 주변을 탐문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아이를 알지 못했다. 아이는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다. 김민준은 답답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이가 자신에게 남긴 메시지는 그에게 삶의 이유가 되었다. 그는 아이의 메시지처럼 자신의 삶을 다시 되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낡은 고시원방을 정리하고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건축 설계사로서의 그의 재능은 아직 녹슬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건축물들을 구상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스케치북에 담았다. 그것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민준은 우연히 2년 전 자신이 설계했던 건물 붕괴, 사고에 대한 낡은 신문 기사를 보게 되었다. 그 기사에는 사고 현장의 사진과 함께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경찰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 속에는 희미하게 작은 여자아이의 모습이 보였다. 아이는 사고 현장 한 구석에 서서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김민준은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사진 속 아이의 모습은 자신에게 메시지를 건넸던 그 아이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아이는 이 사고의 증인이었을까? 아이는 이 사고에 대한 어떤 진실을 알고 있는 것일까? 김민준은 신문 기사를 확대했다. 아이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아이의 옆에는 낡은 인형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인형은 김민준이 사고 직전 자신의 딸에게 선물했던 인형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김민준의 손이 떨렸다. 그 순간 김민준은 직감했다. 이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치밀한 음모였다. 그리고 아이는 그 음모의 진실을 알고 있었고 자신에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 그토록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것이다. 그의 딸은 사고로 목숨을 잃었지만 아이는 그의 딸 대신 그에게 진실을 알려주려 했던 것이다. 김민준은 분노의 치를 떨었다. 자신과 가족의 삶을 파괴한 자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다시 한번 어둠 속으로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희망을 잃은 채가 아니라 진실을 향한 분노와 아이가 건넨 희망을 품고서 그는 2년 전 사건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다. 자신이 설계한 건물 붕괴 사고, 그 사고의 원인은 부실 공사로 결론이 났고 모든 책임은 그에게 지워졌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설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확신했다. 그는 사고 직전 건물 안전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당시 사고 원인을 조사했던 경찰 보고서와 언론 기사들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그 안에서 희미하게 드러나는 수상한 점들을 발견했다. 사고 조사는 너무나도 서둘러 종결되었고 특정 증거물들은 의도적으로 누락된 듯했다. 특히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이상한 금속 조각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김민주는 2년 전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이는 작은 금속 조각을 떠올렸다. 그는 사고 직후 사고 현장에 달려가 잔해 속에서 그 조각을 발견했었다. 그는 그 조각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두었지만 사고의 충격과 절망감 속에서 그 조각의 존재를 잊고 있었다. 그는 낡은 점퍼 주머니를 뒤졌다. 그리고 그의 손에 차가운 금속 같은 것이 만져졌다. 그것은 바로 그 금속 조각이었다. 조각은 작고 낡았지만 그 안에는 희미하게 로고 같은 것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직감했다. 이 금속 조각이 사고의 진실을 밝혀낼 결정적인 단서일 것이라고. 김민주는 아이가 건넨 희망의 메시지와 금속 조각을 굳게 움켜쥐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아이는 그에게 삶의 이유를 주었고 진실을 향한 길을 열어주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이다. 자신과 가족의 억울함을 풀고 아이가 지키려 했던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김민주는 아이가 건넨 희망의 메시지와 낡은 점퍼 주머니 속 금속 조각을 굳게 움켜쥐었다. 그의 패여갔던 삶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죽음을 갈망하는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향한 분노와 자신에게 희망을 건넨 작은 아이에 대한 책임감으로 다시금 숨을 쉬기 시작했다. 2년 전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건물 붕괴 사고의 진실을 파헤쳐야 했다. 그는 가장 먼저 금속 조각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조각은 작고 낡았지만 현미경으로 확대해보니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던 미세한 문양 같은 것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그것이 특정 회사의 로고일 것이라고 직감했다. 김민주는 밤낮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 이미지 검색 엔진을 돌렸다. 수많은 이미지들이 스크롤되어 내려갔다. 대부분은 무관한 이미지들이었다. 그의 눈은 피곤으로 충혈되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실망하려는 찰나 그의 눈에 익숙한 로고가 들어왔다. 그것은 바로 천마건설의 로고였다. 천마건설. 김민준의 뇌리에 차가운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천마건설은 그가 설계했던 건물의 시공사였다. 사고 당시 천마건설은 모든 책임을 김민준에게 전가하고 자신들은 발을 뺐었다. 그들은 그 사고로 인한 모든 비난을 김민준에게 돌리고 그들의 명성을 지켰던 것이다. 김민준은 직감했다. 천마건설이 건물 붕괴 사고의 배후에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단순한 시공사가 아니었다. 그들은 김민준을 함정에 빠뜨리고 그의 가족을 빼앗은 장본인들이었다. 그의 심장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그는 천마건설에 대한 모든 정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뉴스 기사, 재무보고서, 그리고 그들의 과거 프로젝트들까지. 천마건설은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그들이 진행했던 대규모 국책 사업들에는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았다. 수상할 정도로 짧은 시공기간 그리고 그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공사비. 김민주는 그들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음을 의심했다. 그는 당시 사고 원인을 조사했던 경찰 보고서와 언론 기사들을 다시 한번 샅샅이 뒤졌다. 보고서에는 사고 원인이 부실 설계로 명시되어 있었지만 김민주는 자신의 설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확신했다. 그는 사고 직전 건물 안전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보고서 속에서 미세한 조작의 흔적을 찾아냈다.
특정 증거물들은 의도적으로 누락되었고 일부 데이터는 조작된 것이 분명했다. 김민주는 자신의 노트북을 들고 낡은 고시원 방을 나섰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숨어 지낼 수 없었다. 그는 진실을 밝히고 자신과 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희망을 건넨 작은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는 가장 먼저 당시 사고 조사를 담당했던 경찰서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이지훈님을 밝히지 않고 단순한 건축 관련 연구원인 척 행세했다. 그는 사고 보고서 열람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며 그의 요청을 거절했다. 김민주는 답답함을 느꼈다. 그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실을 파헤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그의 뇌리를 스치는 사람이 있었다. 박 변호사. 그는 김민준의 대학 동기이자 과거 함께 법률 동아리 활동을 했던 친구였다. 박 변호사는 현재 대형 로펌에서 일하고 있었고 정의감이 투철한 인물이었다. 그는 김민준의 억울함을 알고 있었지만 사건의 복잡성 때문에 쉽게 나설 수 없었다. 김민준은 그에게 연락하기로 결심했다. 김민준은 박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박 변호사는 김민준의 연락에 놀란 듯했다. 그는 김민준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박 변호사의 사무실은 서울 시내의 번화에 위치한 초고층 빌딩에 있었다. 화려하고 세련된 사무실은 김민준의 낡은 고시원 방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민준아, 네가 살아있었다니. 나는 네가 정말 죽은 줄 알았다. 박 변호사는 김민준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김민준은 박 변호사에게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어떻게 함정에 빠졌는지, 가족의 죽음이 사고가 아닌 음모였는지, 그리고 아이가 자신에게 희망을 건넨 이야기까지.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박 변호사에게 보여주었다. 박 변호사는 김민준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김민준이 가져온 금속 조각과 사고 보고서를 꼼꼼히 살폈다. 그의 얼굴은 점차 굳어졌다. 민준아, 내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야. 이건 거대한 범죄 조직이야. 천마건설이 그렇게까지 썩어 있을 줄이야. 도와줘, 상준아. 내가 혼자서는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없어. 내게는 너의 도움이 필요해. 김민준은 박 변호사에게 간절하게 말했다. 박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깊은 고민에 빠진 듯했다. 그는 변호사로서 자신의 경력과 명예를 걸어야 했다. 이 사건은 너무나 위험했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김민준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친구가 얼마나 억울한 누명을 썼는지 알았다. 알겠다, 민준아. 내가 너를 돕겠다. 하지만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해. 천마건설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해. 그들은 모든 언론과 정치권을 통제하고 있어. 우리가 섣불리 나섰다가는 우리마저 위험에 처할 수 있어. 박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김민준은 박 변호사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상준아. 내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갈 희망을 얻었어. 박 변호사는 김민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우리가 함께라면 해낼 수 있을 거야. 네가 찾은 이 금속 조각이 결정적인 단서가 될 거야. 이 안에 모든 진실이 숨겨져 있을 것이 분명해. 김민준과 박 변호사는 천마건설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박 변호사는 자신의 법률 지식과 정보망을 활용하여 천마건설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과 계약 내역들을 추적했다. 김민준은 자신의 건축 지식과 사고 분석 능력을 발휘하여 건물 붕괴 사고의 원인이 부실 설계가 아닌 고의적인 파괴임을 증명할 증거들을 찾아냈다. 그들은 천마건설의 모든 계열사들을 조사했고 그들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조성하고 고위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펼쳐 대규모 국책 사업을 따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 중심에는
천마건설의 회장 이태성과 그의 오른팔인 정상무가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어떤 불법적인 일도 서슴지 않았다. 이태성은 냉혹하고 잔인한 인물이었고 그의 손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수사는 순탄치 않았다. 천마건설은 그들의 움직임을 눈치챈 듯했다. 김민준과 박 변호사는 정체불명의 사람들로부터 미행당하고 협박 전화에 시달렸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다. 민준아, 그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 우리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박 변호사는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자신의 가족에게까지 위협이 미칠까봐 걱정했다. 김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되풀이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그에게는 아이가 건넨 희망의 메시지가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가족을 죽인 자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상준아, 우리는 멈출 수 없어.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 해도 우리는 진실을 밝혀야 해. 아이가 내게 희망을 건넨 이유가 있을 거야. 김민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민준은 자신의 고시원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체불명의 남자들에게 습격을 당했다. 그들은 김민준을 무자비하게 폭행했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자료들을 빼앗으려 했다. 김민준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는 얻어맞고 쓰러지면서도 필사적으로 금속 조각을 움켜쥐었다. 그것은 그의 모든 것이었다. 그때 갑자기 어둠 속에서 작은 여자아이가 나타났다. 아이는 돌멩이를 들고 남자들에게 던졌다. 남자들은 아이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한 듯 잠시 주춤했다. 아이는 김민준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작은 손은 따뜻했고 그녀의 눈빛은 용감했다. 아저씨, 괜찮아요. 제가 도와줄게요. 아이는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김민준은 아이를 보고 놀라워했다. 그는 아이가 자신에게 희망을 건넸던 바로 그 아이임을 알았다. 아이는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위험한 순간에 자신을 구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다. 남자들은 아이의 방해에 분노하며 다시 김민준에게 달려들었다. 아이는 김민준의 옆에 서서 남자들을 노려보았다. 그녀는 김민준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려 했다. 김민준은 아이의 용기에 감동했다. 그는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이에게서 떨어져 김민준은 소리쳤다. 그는 아이를 자신의 뒤로 숨기고 남자들에게 맞섰다. 그는 얻어맞고 쓰러졌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아이를 지켜야 했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남자들은 당황한 듯 도망쳤다. 경찰차에서 최 형사가 내렸다. 최 형사는 김민준과 아이를 보고 놀란 듯 했다. 그는 김민준에게 다가와 그의 몸을 살폈다. 민준 씨, 괜찮습니까? 이 아이는. 최 형사는 아이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김민준은 아이의 손을 잡고 최 형사에게 말했다. 형사님, 이 아이가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는 김민준의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순수했다. 그녀는 김민준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이해하는 듯했다. 김민준은 아이의 존재가 자신에게 가장 큰 힘이 됨을 느꼈다. 그는 이제 아이와 함께 이 모든 악의 세력에 맞서 싸울 것이다. 아이가 건넨 희망의 메시지는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삶을 구원한 기적이었다. 김민준은 최 형사와 함께 경찰차에 몸을 실었다. 그의 옆에는 작은 여자아이 유진이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유진이의 얼굴은 흙투성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순수했다.
그녀는 김민준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이해하는 듯했다. 김민준은 유진이의 작은 손을 굳게 잡았다. 아이의 존재는 그에게 가장 큰 힘이자 삶의 이유가 되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경찰서로 돌아온 후 최 형사는 유진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진이는 처음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녀는 김민준의 뒤에 숨어 사람들을 경계했다. 최 형사는 유진이가 불안해한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유진이에게 다가갔다. 아가 괜찮아. 아저씨는 나쁜 사람 아니야. 네가 보고 겪은 것을 이야기해주면 아저씨가 아저씨 친구를 도와줄 수 있어. 유진이는 최 형사의 따뜻한 말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자신이 보고 겪은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유진이는 2년 전 건물 붕괴 사고 현장에 있었고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그녀는 어떤 남자들이 건물 지하에서 수상한 장비들을 설치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 남자들이 건물을 폭파시켰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작은 노트에 그림으로 남겨두었다고 했다. 유진이의 말에 김민준과 최 형사는 충격에 휩싸였다. 유진이는 사고의 유일한 목격자였던 것이다. 그녀의 증언은 김민준의 무죄를 증명하고 천마건설의 악행을 밝혀낼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었다. 최 형사는 즉시 유진이의 노트를 확인했다. 노트에는 유진이의 서툰 그림들과 함께 그녀가 목격한 모든 상황들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었다. 수상한 남자들의 얼굴, 그들이 사용했던 장비들, 그리고 그들의 차량 번호까지. 모든 것이 그림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증거입니다. 이 아이가 이 모든 것을 목격했다니. 최 형사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유진이의 작은 노트를 굳게 움켜쥐었다. 김민준은 유진이를 끌어안았다. 유진아, 네가 나를 살렸어. 정말 고마워. 그의 목소리는 흐느꼈다. 유진이는 김민준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쉬었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김민준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유진이의 증언과 노트 속 증거들은 경찰 수사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왔다. 최 형사는 즉시 수사팀을 재편성하고 천마건설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천마건설의 그림자는 여전히 강력했다. 그들은 언론을 통제하고 수사를 방해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알 수 없는 압력이 들어왔다. 최 형사는 답답한 표정으로 김민준에게 말했다. 민준 씨, 천마건설의 영향력이 너무나 막강합니다. 우리가 가진 증거만으로는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모든 언론과 정치권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증거들을 공개하려 해도 그들은 또다시 조작된 정보로 여론을 조작하려 할 겁니다. 김민준은 최 형사의 말에 동의했다. 2년 전의 악몽이 되풀이될 수도 있었다. 그는 유진이가 자신에게 건넨 희망의 메시지를 떠올렸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희망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어요.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유진이를 위해서라도 그는 싸워야 했다. 형사님,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해요. 그들의 비리를 세상에 알리고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어야 해요. 그리고 그들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야 해요. 김민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최 형사는 김민준의 결심에 찬 눈빛을 보고 잠시 침묵했다. 그는 김민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목숨까지 위협할 겁니다. 저는 괜찮아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유진이가 있고 형사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김민준은 유진이를 바라보았다.
유진이는 김민준의 옆에 조용히 앉아 김민준의 손을 핥았다. 녀석의 눈빛은 김민준에게 용기를 주었다. 우리는 천마건설의 가장 중요한 행사인 천마건설 창립 50주년 기념 만찬을 목표로 삼았다. 그곳은 이태성 회장과 정 상무는 물론 그들과 연루된 모든 고위층 인사들이 모이는 자리였다. 우리는 그곳에서 모든 진실을 폭로하고 그들의 위선을 낱낱이 드러낼 계획을 세웠다. 김민준의 억울함, 그리고 그의 가족과 유진이의 가족이 겪었던 고통에 대한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김민준은 만찬 회장의 시스템을 해킹하여 우리의 증거물들을 대형 스크린에 띄울 수 있도록 준비했다. 그는 자신의 컴퓨터 지식과 유진이가 확보한 천마건설 내부 자료를 활용하여 서버를 해킹할 방법을 찾아냈다. 그는 밤낮으로 코딩을 하며 만찬 회장의 모든 시스템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최 형사는 호텔 외부에서 대기하며 우리가 위험에 처할 경우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만찬회 전날 밤 김민준은 유진이와 함께 최 형사를 만났다. 유진이는 김민준의 옆에서 조용히 앉아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다. 형사님,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내일 만찬 회장에서 모든 것을 폭로할 수 있을 거예요. 김민준의 목소리는 비장했다. 최 형사는 김민준의 손을 잡았다. 민준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내일은 모든 것이 걸린 날입니다.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릅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김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최 형사의 걱정을 이해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사명이었다. 그의 억울함을 풀고 가족의 명예를 되찾고 유진이의 용기에 보답해야 했다. 그는 유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유진이는 김민준의 손에 얼굴을 비볐다. 녀석의 눈빛은 김민준의 결심을 지지하는 듯했다. 우리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최종 대결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어둠 속에 숨겨진 거대한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었다. 늘푸른건설 창립 50주년 기념 만찬회가 열리는 날, 서울의 최고급 호텔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고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전국 각지의 유력 인사들과 언론인들이 모여들어 연 회장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들은 이태성 회장과 정 상무의 성공적인 경영을 축하하며 완벽하게 포장된 그들의 위선에 찬사를 보낼 터였다. 하지만 김민준은 그 모든 화려함 속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모든 것을 폭로할 USB와 소형 송신기가 쥐어져 있었다. 김민준은 최 형사와 함께 호텔 주변에 잠복해 있었다. 최 형사는 호텔 외곽에서 경찰 병력을 대기시키고 김민준이 위험에 처할 경우 즉시 개입할 준비를 마쳤다. 김민준은 천마건설의 임직원으로 위장하여 호텔 안으로 잠입할 예정이었다. 유진이는 김민준의 옆에서 조용히 앉아 그녀의 지시를 기다렸다. 녀석의 눈빛은 비장했지만 동시에 김민준에게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주었다. 유진아, 이제 우리가 할 일이야. 잘 부탁해. 김민준은 유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유진이는 김민준의 말을 알아듣는 듯 녀석의 코를 김민준의 손에 비비며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김민준은 호텔 안으로 들어섰다. 연 회장은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사람들은 최고급 옷차림으로 만찬을 즐기고 있었고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김민준은 그 모든 소란 속에서 이태성 회장과 정 상무의 위치를 확인했다. 그들은 연 회장 중앙에서 고위층 인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오만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김민준은 유진이에게 조용히 신호를 보냈다. 유진이는 김민준의 뜻을 알아들은 듯 사람들 사이를 조용히 스쳐 지나 연 회장 안으로 스며들었다.
녀석은 그림자처럼 사라져 연 회장 내부에 설치된 CCTV를 무력화시킬 준비를 했다. 녀석의 목걸이에는 소형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어 김민주는 녀석의 시점에서 연 회장 내부의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김민주는 연 회장 메인 서버실로 향했다. 그곳은 호텔의 모든 시스템을 제어하는 심장부였다. 서버실은 경비가 삼엄했지만 김민주는 유진이가 미리 파악해둔 비상 통로를 통해 몰래 잠입할 수 있었다. 서버실 안은 복잡한 기계음으로 가득했다. 김민주는 조심스럽게 메인 서버에 접근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의 억울함 가족의 복수, 그리고 유진이의 용기. 이 모든 것이 그의 어깨에 달려 있었다. 천마건설의 메인 서버실 안 김민주는 숨을 헐떡이며 메인 서버에 USB를 꽂았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가 미리 준비한 파일이 빠르게 업로드되기 시작했다. 그때 연 회장에서 이태성 회장의 축사가 시작되었다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는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며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바로 그때였다. 연 회장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 갑자기 영상이 나타났다. 이태성 회장의 얼굴 뒤로 2년 전 건물 붕괴 사고 현장의 끔찍한 영상이 흘러나왔다. 무너져 내리는 건물 절규하는 사람들, 그리고 잔해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시신들. 이어서 이태성 회장과 정상무,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은 은밀한 대화 내용이 녹음된 음성이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건물 붕괴 사고가 단순한 부실 공사가 아닌 고의적인 폭파였음을 증명하는 증거들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 정치권 로비, 그리고 김민준을 살인자로 몰아넣은 치밀한 음모까지 모든 추악한 진실이 낱낱이 드러났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인 듯 스크린을 응시했고 곳곳에서 비명과 경악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태성 회장과 정상무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위선적인 가면이 한순간에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만찬회에서 공개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김민주는 서버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의 심장은 분노로 들끓었지만 동시에 마침내 정의가 실현된다는 사실에 뜨거운 감격이 차올랐다. 그의 가족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그가 겪었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했다. 유진이가 자신에게 건넨 희망의 메시지가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에 김민주는 유진이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으로 가득 찼다. 그때 서버실 문이 다시 열리고 무장한 경호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김민준의 위치를 알아낸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김민준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김민준은 태블릿 PC를 움켜쥐고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수적으로 열세였다. 그들의 손이 그의 팔을 붙잡고 태블릿 PC를 빼앗으려 했다. 애누야, 이거 놓으란 말이야. 김민준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경호원들이 김민준을 바닥에 내던지고 태블릿 PC를 빼앗으려 했다. 그때 갑자기 어둠 속에서 유진이가 튀어나왔다. 녀석은 연 회장 내부의 혼란을 틈타 서버실까지 침투한 것이었다. 유진이는 경호원들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다. 녀석은 놀라운 민첩성으로 경호원들의 공격을 피하고 녀석들의 시선을 김민준에게서 돌렸다. 경호원들은 유진이에게 집중했고 그 틈을 이용해 김민준은 태블릿 PC를 들고 서버실 밖으로 뛰쳐나왔다. 민준 씨, 괜찮습니까? 최 형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경찰 특공대와 함께 호텔 안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함께 결의가 담겨 있었다. 내 증거 확보했어요.
김민주는 외쳤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굳게 쥐어져 있었다. 경찰 특공대는 호텔 내부로 진입하여 만찬 회장을 장악했다. 이태성 회장과 정 상무는 물론 그들과 연루된 모든 인사들이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연 회장은 경찰과 언론인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플래시 세례가 끊이지 않았고 취재 열기는 뜨거웠다. 김민준은 유진이를 끌어안았다. 유진이는 김민준의 품에서 꼬리를 흔들었다. 녀석의 눈빛은 김민준의 승리를 축하하는 듯했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해냈다. 유진이는 나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이자 정의를 향한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언론은 김민준과 유진이의 용감한 활약을 대서특필했다. 희망을 잃었던 남자와 작은 소녀의 위대한 용기.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다와 같은 헤드라인이 연일 신문과 방송을 장식했다. 김민준의 이야기는 전 국민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었다. 유진이는 작은 영웅으로 불리며 수많은 찬사를 받았다. 김민준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의 가족은 비록 돌아가셨지만 그의 정의로운 뜻은 그를 통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모든 것은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 하지만 김민준의 마음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었다. 유진이는 대체 누구일까? 왜 그녀는 그에게 희망을 건넸을까?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 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을까? 김민준은 유진이의 눈을 바라보았다. 녀석은 그의 모든 의문을 알고 있는 듯했다. 천마건설의 비리가 낱낱이 폭로되고 이태성 회장과 정 상무가 체포되면서 온 나라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언론은 김민준의 용감한 행동과 유진이의 활약을 연일 대서특필했고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 김민준은 절망에서 돌아온 영웅으로, 유진이는 어둠을 밝힌 작은 등불로 불리며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 김민준의 가족의 억울한 죽음과 그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에게 가장 큰 위안이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 김민준은 최 형사와 함께 사건의 남은 부분을 마무리하는 데 전념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천마건설의 비리는 김민준이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복잡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들은 단순한 건설 비리를 넘어 정치권, 로비 불법 자금 세탁, 그리고 심지어 마약 밀매까지 손을 대고 있었다. 이 모든 음모의 배후에는 검은 그림자라는 이름의 비밀 조직이 존재했다. 이 조직은 이태성 회장과 정 상무를 꼭두각시처럼 조종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 민준 씨 검은 그림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세력입니다. 그들은 사회 각 분야에 깊숙이 뿌리내려 있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 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는 확보된 증거물들을 보며 굳은 얼굴을 했다. 김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앗아간 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이 거대한 검은 그림자의 소행이라는 사실에 분노했다. 유진이는 김민준의 옆에서 조용히 앉아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녀는 마치 그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듯했다. 김민준은 유진이의 행동에 주목했다. 유진이는 그가 검은 그림자에 대한 자료를 들여다볼 때마다 유독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녀는 특정 사진이나 문서에 손가락을 대거나 알 수 없는 그림을 그리며 김민준에게 어떤 힌트를 주려 했다. 유진이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검은 그림자와 관련된 어떤 비밀을 알고 있는 듯했다. 유진아, 너 혹시 검은 그림자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있니? 김민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진이는 김민준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수첩을 꺼내 들었다. 수첩에는 그녀가 그린 그림들이 가득했다. 그 그림들은 복잡하고 난해했지만 김민주는 그 안에서 익숙한 로고들을 발견했다. 천마건설, 그리고 그들과 연관된 다른 기업들의 로고들이었다. 그리고 그 그림들 사이에는 알 수 없는 문양들이 그려져 있었다. 유진이는 한 그림을 가리켰다. 그것은 검은색 가면을 쓴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그들 뒤에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림 아래에는 서툰 글씨로 어둠이라고 적혀 있었다. 김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유진이는 검은 그림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유진이는 또 다른 그림을 가리켰다. 그 그림은 낡은 창고 건물이었다. 창고 앞에는 버려진 듯한 낡은 트럭 한 대가 서 있었고 트럭 뒤에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무언가를 싣고 내리는 듯했다. 그림 아래에는 밤이라고 적혀 있었다. 김민주는 직감했다. 유진이가 그린 그림들이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검은 그림자의 비밀, 아지트와 그들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단서였다. 유진이는 이 모든 것을 목격했던 것이다. 그녀는 검은 그림자의 피해자였을까? 아니면 그녀는 그들과 관련된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김민주는 유진이의 손을 잡았다. 유진아, 네가 이 모든 것을 봤니? 너의 가족은 이 검은 그림자와 관련이 있니? 유진이는 김민준의 질문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의 작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아픈 기억을 떠올리는 듯했다. 김민준은 더 이상 유진이에게 강요할 수 없었다. 그는 유진이의 아픔을 이해했다. 김민준과 최 형사는 유진이의 그림을 토대로 검은 그림자의 아지트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유진이가 그린 낡은 창고 건물과 트럭 그리고 밤이라는 단서. 그들은 서울 외곽에 버려진 공장지대를 샅샅이 뒤졌다. 밤낮으로 잠복하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며칠간의 수색 끝에 그들은 유진이가 그린 그림과 똑같은 낡은 창고 건물을 발견했다. 창고는 버려진 듯했지만 주변에는 최첨단 보안 카메라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창고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묵직한 기계음이 들려왔다. 이곳이 바로 검은 그림자의 비밀 아지트였다. 민준 씨, 이곳이 맞습니다. 유진이의 그림이 정확했습니다. 최 형사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김민준은 창고 안을 응시했다. 그의 심장은 분노로 들끓었다. 이곳에 자신의 가족을 앗아간 자들이 숨어 있었다. 그는 유진이를 바라보았다. 유진이는 김민준의 옆에 조용히 서서 창고 건물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창고 안으로 잠입할 계획을 세웠다. 창고의 보안은 철저했고 그들은 경비원들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움직여야 했다. 김민준은 자신의 건축 지식과 과거 수사 경험을 활용하여 창고의 구조를 파악하고 최적의 잠입 경로를 찾아냈다. 유진이는 김민준의 옆에서 조용히 그의 지시를 따랐다. 그녀는 김민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김민준과 최 형사, 그리고 유진이는 창고 안으로 잠입했다. 창고 내부는 넓고 어두웠다. 곳곳에는 수상한 장비들과 함께 불법적으로 제조된 듯한 물건들이 쌓여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었다. 검은 그림자의 불법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거대한 생산 공장이었다. 그들은 창고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갔다. 그때 녀석들의 귀에 희미한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다가갔다. 그곳에는 거대한 철문이 있었다. 철문 안쪽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이번에도 물건 잘 빠졌습니다. 해외로 안전하게 보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잘했다. 이제 남은 건 그 빌어먹을 건축가와 그 아이뿐이다. 그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깨끗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번에는 절대 실패하지 마. 또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섬뜩한 냉기가 서려 있었다. 김민주는 숨을 들이켰다. 그의 손이 떨렸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불법적인 물건들을 해외로 밀매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살인자로 몰아넣고 유진이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최종 보스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 그때 유진이가 김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철문 안쪽을 가리켰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저 안에 그들이 있어라고 말하는 듯했다. 김민준은 유진이의 지시에 따라 철문 옆에 낡은 환풍구를 발견했다. 환기구는 좁고 어두웠지만 유진이의 작은 몸으로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김민준은 유진이에게 소형 카메라와 녹음기가 달린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풀어주었다. 유진아, 네가 이 안으로 들어가서 뭐든지 이상한 것을 발견하면 내게 알려줘. 유진이는 김민준의 지시를 알아들은 듯 환기구 안으로 몸을 집어넣었다. 녀석은 소리 없이 환기구 안으로 사라졌다. 김민준과 최 형사는 유진이가 보내는 실시간 영상과 음성 신호를 확인했다. 유진이는 환기구를 통해 철문 안쪽의 비밀 공간으로 진입했다. 비밀 공간 안은 넓고 현대적인 사무실이었다.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수많은 모니터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모니터들에는 전 세계의 주요 도시들이 실시간으로 비치고 있었다. 그곳은 검은 그림자의 심장부였다. 그리고 그곳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등지고 앉아 있었지만 김민주는 그의 뒷모습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늘푸른 건설의 회장 박성민이었다. 김민주는 충격에 휩싸였다. 박성민 회장. 그는 재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존경받는 사업가였다. 그의 얼굴에는 늘 인자한 미소가 떠올랐지만 그 이면에는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그는 검은 그림자의 최종 보스였다. 유진이는 박성민 회장의 책상 위로 올라섰다. 녀석은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툭툭 건드렸다. 노트북 화면에는 암호화된 파일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김민준의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건물 붕괴 사고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고의적인 폭파 계획, 비자금 조성 내역, 그리고 그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김민준은 유진이에게 모든 파일을 다운로드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유진이는 김민준의 지시를 알아듣는 듯 녀석의 작은 손가락으로 노트북 화면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박성민 회장이 고개를 돌려 유진이를 발견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경악으로 물들었다. 저 아이가 어떻게 여기까지 당장 저 아이를 잡아? 박성민 회장이 유진이를 발견하는 순간 비밀 공간은 순식간에 혼돈에 휩싸였다. 그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졌고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유진이를 향해 달려들었다. 유진이는 박성민 회장의 싸늘한 눈빛에 잠시 몸을 움츠렸지만 그녀의 작은 손은 노트북 화면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저 아이를 당장 잡아 노트북을 빼앗아. 박성민 회장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성을 잃은 듯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의 경호원들이 일제히 유진이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들은 건장한 체격으로 유진이의 작은 몸은 그들의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졌다. 창고 외부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김민주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유진아 위험해. 그는 무정의에 대고 절규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유진이에게 닿지 않았다. 그는 당장이라도 철문을 부수고 들어가 유진이를 구하고 싶었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최 형사 역시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비밀 공간 안 유진이는 경호원들의 공격에 맞서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녀는 작은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그들의 손길을 피했다. 그녀의 눈은 노트북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파일 다운로드 진행률이 90%, 95%.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경호원 중 한 명이 유진이의 팔을 붙잡고 노트북을 빼앗으려 했다. 유진이는 그 손을 뿌리치며 악을 썼다. 그녀의 작은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고 그녀의 눈은 이글거리는 불꽃처럼 빛났다. 그때 노트북 화면에 다운로드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다. 유진이는 성공했다. 그녀는 재빨리 USB를 뽑아 자신의 목걸이 안에 숨겼다. 그리고는 경호원들을 피해 사무실 구석으로 몸을 날렸다. 박성민 회장은 분노에 찬 얼굴로 유진이를 노려보았다. 네 이놈, 감히 내 것을 건드려. 너는 절대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박성민 회장은 직접 유진이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손이 유진이의 작은 목을 향했다. 유진이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때였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철문이 부서져 나갔다. 김민준이었다. 그는 최 형사와 함께 총을 든 경찰 특공대원들을 이끌고 비밀 공간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이글거렸고 그의 눈은 박성민 회장을 향해 있었다. 손떼 당장 그 아이에게서 손떼. 김민준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공간을 뒤흔들었다. 박성민 회장은 김민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경악했다. 그는 잠시 주춤하더니 이내 비릿하게 웃었다. 이지훈 네가 여기까지 올 줄이야. 하지만 너무 늦었어. 모든 증거는 내가 파괴할 거야. 너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버튼을 향해 손을 뻗었다. 긴급 삭제라고 적힌 버튼이었다. 그 버튼을 누르면 서버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가 삭제될 것이 분명했다. 김민준은 박성민 회장의 행동에 경악했다. 그는 박성민 회장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 순간 유진이가 박성민 회장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다. 그녀는 놀라운 민첩성으로 박성민 회장의 다리를 물었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다. 그의 손은 버튼에 닿지 못했다. 유진이는 박성민 회장의 다리를 놓지 않고 녀석의 몸을 감쌌다. 박성민 회장은 고통스러운 듯 발버둥 쳤지만 유진이는 녀석의 다리를 꽉 물고 놓지 않았다. 잘했어 유진아. 김민준은 외쳤다. 그는 박성민 회장을 제압하고 그를 경찰에 넘겼다. 경찰 특공대원들은 나머지 경호원들을 제압하고 비밀 공간을 장악했다. 서버는 무사했고 모든 증거물은 안전하게 확보되었다. 만찬 회장은 여전히 아수라장이었다. 대형 스크린에서는 여전히 늘푸른 건설의 비리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김성철 회장과 배용준 사장은 이미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끌려나가고 있었다. 그들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언론인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모든 광경을 카메라에 담았다. 김민준은 유진이를 끌어안았다. 유진이는 김민준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쉬었다. 녀석의 작은 몸은 땀으로 축축했지만 녀석의 눈빛은 김민준의 승리를 축하하는 듯했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해냈다. 유진이는 나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이자 정의를 향한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녀의 작은 행동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늘푸른 건설의 비리가 낱낱이 폭로되고 김성철 회장, 배용준 사장, 그리고 검은 그림자의 최종 보스 박성민 회장까지 체포되면서 온 나라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언론은 김민준의 용감한 행동과 유진이의 활약을 연일 대서특필했다. 절망에서 돌아온 영웅과 그를 구원한 작은 천사. 어둠 속에 숨겨진 거대한 진실을 밝히다 와 같은 헤드라인이 연일 신문과 방송을 장식했다. 김민준의 가족의 억울한 죽음과 그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에게 가장 큰 위안이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유진이의 과거도 밝혀졌다. 유진이는 사실 김민준이 설계했던 건물 붕괴 사고의 또 다른 피해자 가족이었다. 그녀의 부모님도 그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유진이는 유일한 생존자였다. 그녀는 사고 현장에서 김민준의 딸이 가지고 있던 인형을 발견했고 그 인형을 통해 김민준의 가족과 연결되어 있었다. 유진이는 사고 현장에서 검은 그림자가 건물을 폭파시키는 것을 목격했고 그들의 추악한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김민준이 겪는 고통을 이해했고 그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녀의 작은 마음은 김민준을 구원하고 이 모든 비리를 세상에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김민준은 유진이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유진이 역시 자신처럼 모든 것을 잃은 아이였다. 그는 유진이의 손을 잡았다. 유진아, 이제 우리는 가족이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김민준은 유진이를 입양하기로 결심했다. 법원은 김민준의 입양 신청을 허가했고 유진이는 이제 김민준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김민준은 유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 건축 설계사로서의 삶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제 그의 건축은 이전과는 달랐다. 그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위한 건축물을 설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그의 건물들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닌 사람들의 삶에 희망을 불어넣는 공간이 되었다. 유진이는 김민준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그의 건축에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늘 푸른 건설의 비리가 모두 밝혀지고 검은 그림자의 핵심 인물들이 처벌받으면서 우리 사회는 큰 변화를 맞이했다. 권력을 남용하고 탐욕을 채우려 했던 자들은 결국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었다. 정의가 마침내 실현된 것이다. 김민준은 유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갔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주었다. 유진이는 김민준의 사랑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성장했고 김민준은 유진이의 존재 덕분에 삶의 의미와 행복을 되찾았다. 그들은 주말마다 한강 둔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유진이는 김민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건넸던 바로 그 자리에 앉아 그들의 새로운 삶을 감사했다. 최 형사는 가끔 김민준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그는 여전히 정의를 위해 싸우는 열정적인 경찰관이었다. 그는 김민준에게 말했다. 민준 씨, 당신과 유진이 덕분에 나는 다시 한번 경찰로서의 사명감을 되찾았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김민준은 미소 지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좋은 동료이자 친구가 되었다. 정의를 향한 우리의 여정은 끝이 없었다. 어둠은 언제나 존재할 것이지만 우리는 빛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어느 날 오후 김민준은 유진이의 손을 잡고 한강 둔치를 걷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그들을 비추었고 강물은 잔잔하게 흘러갔다. 유진이는 김민준의 옆에서 힘차게 뛰어다녔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다. 김민준은 유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유진아, 기억나? 네가 아저씨에게 희망을 건넸던 그날. 그때 아저씨는 모든 희망을 잃었었어. 하지만 네가 아저씨의 삶을 구했어. 정말 고마워. 유진이는 김민준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그의 눈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작은 손이 김민준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괜찮아 아저씨. 이제 우리는 함께니까라고 말하는 듯했다. 김민준은 유진이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따뜻한 온기가 그의 몸을 감쌌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냈고 우리의 삶은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로워졌다. 한 남자의 절망 속에서 피어난 작은 희망이 그의 삶을 구원하고 세상에 감동을 주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희망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빛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